F-35A가 가진 수많은 한계점들, 킬 스위치의 존재 가능성, 판매 제한, 높은 운용비와 낮은 가동률로 인해 수출 시장에서 우리 KF-21에게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출 시장에 진출하려면 최대한 빨리 KF-21을 완성시켜야 하고요. 동시에 신뢰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KF-21에 대한 관심이 커졌잖아요. 방위사업청은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재검증을 요청합니다. 국방연구원은요, 원래 목표였던 40대를 양산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원래 계약한 20대 외에 최초 양산 잔여 물량 계약 전 생산을 승인했습니다. 카이에게 곧바로 이어서 20대를 추가로 생산하라고 허가한 거죠. 지난 시간에 F-35의 운용상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봤거든요. 네, 사실 F-35의 운용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배부르는 소리라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왜냐? 미국은 F-35를 아무한테나 판매하지 않아요. 오직 미국과 절친한 동맹국가한테만 판매했었죠. 중동의 대표적인 친미 국가인 UAE도 심지어 다른 이슬람 국가들한테 배신자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스라엘과 수교를 했음에도 미국은 이스라엘의 압력에 밀려서 F-35A를 UAE한테 수출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사례로 태국이 미국한테 F-35 도입을 요청했지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태국 박쥐짓. 이것 때문에 거부당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F-35 수출이 거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F-35를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현존하는 F-15나 F-16, 그 다음에 수호이 35, 그 다음에 라팔 이런 것 같은 4세대나 4.5세대 전투기뿐만 아니라 4.75세대로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KF-21 보라매조차도 F-35의 상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KF-21이나 라팔 등은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상대하고자 최신의 IRST를 갖추고 있긴 합니다. 이 IRST 아시죠? 여러분들 저기선 탐색 추적 장비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있어요. 탐지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마치 빨대로 세상 보는 것 같아요. 또한 여러분들 이 적외선이란 게 기상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용상 제약이 많아요. 그래도 프랑스는 포기하지 않고 라팔을 동원해서 F-35와 여러 번 가상 공중전을 수행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프랑스 공군한테 엄청나게 큰 쇼크를 줬어요. 이렇게요, 스텔스기는 아직까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F-35를 원하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마저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투기를 스텔스기로 완전히 교체하는 계획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돈 때문이죠. F-35 유지비가 그렇게 비싼가요? 미국 정부는요, F-35 유지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몇 가지 내용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요, 2021년 3월 12일에 대마 불사 전투기라는 논설을 게재했습니다. 원제목은 The Fighter Jet That's Too Pricey to Fail. 이 논설은요,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애덤 스미스 의원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견해가 뭐냐? F-35 전투기는 밑빠진 독이라고 하면서요, 펜타곤은 이 F-35 사업을 손절할지 말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양산 가격은 하락했지만 운용 유지비가 다른 기종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였죠. 뉴욕타임스나 미 하원 보고서는요, F-35A가 시간당 36,000달러, 우리 돈 5,140만 원의 유지비가 필요한 반면 F-16은 22,000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분석은 현재 계획대로 F-35를 도입하고 대략 60년간 운영한다고 봤을 때 미국의 납세자들이 유지비로만 1조 달러, 약 1,400조 원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래 언론이나 미 의회는요, 예산 삭감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자신들한테 유리한 내용만 강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공군의 찰스 브라운 참모 총장마저도 F-35A의 유지비가 지나치고 가동률도 여전히 최대 69%에 불과해 미 공군의 목표치인 80%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라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브라운 참모총장은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용 부담이 작고 가벼운 전투기, F-16을 대체할 수 있는 전투기, 그리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개발과 업그레이드가 빨리 이루어질 4.5세대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실제 4.5세대 전투기인 F-15EX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일본 역시 나고야에 위치한 미쓰비시 중공업의 F-35 최종 조립 및 점검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어요. 왜냐?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완성된 기체를 직접 도입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방안도 한번 고려해 봤었어요. 또한 일본은 F-15J를 F-15EX 사양으로 개량함과 동시에 자국이 개발한 F-2 전투기에 대한 성능 개량 사업을 지속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공군도 비슷한 자료를 공개한 바 있는데요. 국회 국방위에서 공개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F-35A 장비 운용비 자료를 보면요. 연료비 등을 제외한 순수 군수 지원비만 대당 44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다 연료비나 인건비 등이 추가되면 운용비가 대당 50억 원이 넘고요. 실제 2017년 자료에는 연간 운용비를 54억 원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와 비교해 2017년을 기준으로 F-15K의 연간 운용비가 28억 원, KF-16이 15억 원에 불과해서요. 큰 차이가 났습니다. 엔진을 한 개만 사용하는 F-35A의 운용비가 엔진 두 개를 사용하는 4세대 최신 전투기와 비교해 운용비가 약 2배 정도 비싸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비용은요, 앞서 설명한 F-35A에 대한 정기적인 성능 개량 비용은 합산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우리 공군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우리 공군도 F-35A를 운영하면서 높은 운용비와 낮은 가동률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 결과 KF-21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렴하고 우수한 전투기를 확보하고자 KF-16 전투기의 성능 개량 사업을 수행했고요. 동시에 수명 연장 사업을 시작해서 2040년대 이후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죠. 근데 이건 우리만의 사정이 아닙니다. 미국도 이미 2017년에 F-16에 대한 수명 연장 사업을 시작해서 2048년까지 사용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어요. 그만큼 F-35A가 골치 아프다는 거죠. 우리 방위사업청과 KF-21 제작사 카이는요, F-35A가 가진 수많은 한계점들, 그러니까 킬 스위치의 존재 가능성, 미국이 함부로 판매하지 않는다는 판매 제한, 그리고 높은 운용비와 낮은 가동률로 인해 수출 시장에서 우리 KF-21에게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F-35를 운영 중인 국가조차도 저렴한 지원 전투기로 KF-21과 같은 4.75세대급 전투기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수출 시장에 진출하려면 최대한 빨리 KF-21을 완성시켜야 하고요. 동시에 한국 공군을 통해 운용 시간을 축적함으로써 신뢰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양산 가격을 낮출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은 초기 생산량에 해당하는 KF-21 블록 1의 양산 숫자를 비교적 많은 40대로 했었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는요, 2023년 5월부터 11월 사이에 양산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면서 오랜 경험을 가진 미국조차도 초기 생산형 수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관행이라면서 초기 생산량에 해당하는 블록 1의 숫자를 20대로 줄이려고 권고했죠. 이 초기 생산형은 공군에서 실제 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결함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초기 생산형 숫자가 많으면 향후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개량을 진행해야 하므로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논리였어요. 문제는 이 양산 숫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양산 가격이 치솟게 된다는 거죠.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KF-21의 양산 가격이 목표인 700에서 800억 원을 크게 벗어난 약 1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전 세계적으로 KF-21에 대한 관심이 커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방위사업청은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재검증을 요청합니다. 그에 따라 2024년 6월부터 2025년 올해 2월까지 재조사가 수행되었죠. 한국국방연구원은요, KF-21 보라매 전투기의 시험평가가 계획 이상으로 잘 진행되고 있으며, 시험평가를 진행하면서 하드웨어를 대규모로 수정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음에 놀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알아나 보지. 에? 아무튼 국방연구원은요, 원래 목표였던 40대를 양산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방위사업청은 카이 측에다 원래 계약한 20대 외에 2025년 1월에 최초 양산 잔여 물량 계약 전 생산을 승인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양산 계획에 체결된 20대 생산과 사업 검토가 완료된 이후에 2차 20대 생산 계획을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현재는 카이에게 곧바로 이어서 20대를 추가로 생산하라고 허가한 거죠. 이게 무슨 정력 낭비입니까? 시간 낭비고. 지난 시간에 미국의 데이터 링크 통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네, 지난 시간 우리 공군 F-35A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미국이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링크 16 데이터 링크를 완전히 관리하고 있으며, 매일 갱신되는 암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곧바로 무력화된다고 설명한 바 있었는데요. 그럼 링크 16 없이는 싸울 수 없을까요? 실전 경험이 그 가치를 이미 증명했습니다.
현재 유럽의 많은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F-16 전투기 원조를 시작해서 우크라이나군은 2024년 중반부터 F-16을 운영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2024년 8월 26일 우크라이나군 F-16이 추락했음에도 그 원인이 공개되지 않아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 정부는 추락 요인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회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마리아나 메졸라 의원이 익명의 정보원을 인용하면서 아군의 F-16 전투기가 아군의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에 요격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래서 엄청난 논란이 일었죠. 그럼 진짜 우크라이나군 패트리엇이 실수를 했을까요? 사건이 발생한 지 4일이 지난 작년 9월 30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군사령관 올레슈크 중장을 경질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사실상 아군의 오인 사격을 인정했죠. 그럼 우크라이나군이 무능했을까요?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 F-16이 격추된 가장 큰 요인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링크 16 데이터 링크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링크 16 데이터 링크의 가장 큰 임무가 바로 전투기의 위치 정보를 아군한테 제공해 오인 사격을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미국이 보안상의 이유로 F-16 데이터 링크 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오인 사격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요, 이런 이유로 이제 퇴역이 멀지 않은 F5를 제외한 모든 전투기에 링크 16 데이터 링크 모뎀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함대공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해군 수상 전투함에도 오인 사격을 막고자 링크 16 데이터 링크 장비가 장착되어 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국산 데이터 링크인가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전투기를 개발해도 데이터 링크 체계의 독립을 이루지 못하면 제대로 팔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링크 16 데이터 링크 모뎀은요, 그 크기가 데스크탑 컴퓨터 수준에 불과함에도 대당 가격이 얼마라고 그랬죠? 20에서 30만 달러예요. 또한 국내에서 이걸 수리할 수가 없죠. 따라서 한국형 데이터 링크 개발이 절실한데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형 데이터 링크 K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1단계로 지상 수상용 기본형 링크 K를 먼저 개발 완료한 후 배치했고요. 현재는 링크 16과 동급 성능의 완성형 링크 K를 2026년 내년까지 개발 완료할 계획이죠. 한화시스템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을 주도하고 있고요. 총 3,200억 원의 연구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링크 K의 성능은요, 우선 미국의 링크 16과 호환이 가능하고요. 또한 최신 설계로 인해 데이터 전송량 등 하드웨어 성능은 링크 16보다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부터 우리 KA-1 공중통제기 그리고 미르-1 LAH죠. 여기에 탑재돼서 비행시험 중이고요. 장착 KF-21 포람의 FA-50 그리고 해군 전투함, 육군 헬기 등에 장착될 예정입니다. 한국형 데이터 링크의 전략적 가치는 무엇인가요? 먼저 한국형 데이터 링크이기에 미국 대통령이 중단시킬 수가 없죠. 그럼에도 완전히 독립된 체계는 아니어서 현재 사용 중인 미국제 링크 16과 데이터 호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미국과 공동작전 수행이 가능함과 동시에 필요하다면 우리 한국군만 사용할 수 있는 독립된 데이터 링크를 구축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미국이 관리하고 있는 링크 16과의 통합을 위해서는요,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건요, 정치적인 문제예요. 기술적 문제는 모두 해결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한국형 데이터 링크는 수출 시장에서도 엄청난 장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요, 링크 K를 해외 전시회에 홍보할 당시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이들이 바로 튀르키예와 그리스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같은 나토 회원국이지만 그리스의 미라지 2000이 튀르키예의 F-16을 격추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여러분 키프로스 아시죠? 그리고요, 현재 키프로스 해상의 가스전 개발을 둘러싸고도 극심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튀르키예와 그리스 모두가 미국제 링크 16 데이터 링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자국의 정치적 이익을 반영해서 사용을 거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게 바로 프랑스예요. 프랑스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해서 프랑스 공군 자신은 링크 16을 사용하지만 해외 수출용 라팔 전투기를 위해서 독자적으로 데이터 링크를 개발해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요, 대표적인 친미 국가지만 미국에 의해 여러 번 전쟁 수행을 방해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링크 16이 아닌 자국산 데이터 링크를 사용하면 물론 이 데이터 링크를 발전시켜서 현재 인도 등에 수출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군이 운영 중인 미국제 전투기에는요, 미국 정부의 허락 없이는 탑재가 불가능해요. 사실 미국이 현실적으로 허가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현재 미국산 전투기에 자국산 데이터 링크 탑재를 허가받은 사례는 이스라엘이 유일해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K21 보라매와 FA50은요, 당연히 한국형 데이터 링크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의 통제를 벗어난 진정한 한국형 전투기로 남을 수 있게 됐죠. 이는 다른 의미로 우리나라처럼 데이터 링크 의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한테 한국형 데이터 링크는 훌륭한 수출품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수출 시장에서 KF21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현재 프랑스는요, 인도와 중동에 대량의 라팔을 판매하면서 대박을 내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동 국가들의 라팔 선택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미국의 간섭을 벗어난 독자적 전투기 운용 능력의 확보를 위한 거였죠. 대표적으로 이집트는요, 미국으로부터 무려 240대나 되는 F-16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지만 흔해 빠진 AIM-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력이 없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배려해서 AIM-120 암람 운용 능력을 제공하지 않았죠. UAE도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F-35 도입을 위해 이스라엘과 수교환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미국이 이 약속을 깨고 F-35 판매를 거부함에 따라 말 그대로 빡이 쳐가지고 라팔 80대를 구매했죠. 튀르키예 역시 F-35A 도입이 불발된 이후 유럽제 타이푼 도입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건요,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튀르키예는 훨씬 운용 유지비가 저렴하다고 알려진 라팔을 도입하지 않을까요? 바로 튀르키예와 충돌하고 있는 그리스가 라팔을 대량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은 여러 정치적 사정으로 인해 미국제 혹은 유럽제 전투기를 선택하기 어려운 국가들이 꽤 많아요. 이와 비교해 우리의 KF-21 보라매는요, 최소한 하드웨어 성능에서 라팔과 타이푼을 능가하고 있고요, 양산 가격도 보다 저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KF-21 보라매가 약 1,000억 원 정도 하는데 라팔은요, 자국 공군한테 파는 판매 단가가 1억 3천만 달러, 약 1,855억 원이에요. 해외 팔 때는 더 비쌉니다. 우리 KF-21 보라매가 가진 최대 장점은 절대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될 수 없는 라팔과 타이푼과는 달리 KF-21은 처음부터 블록 3 개량 사업을 통해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변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오늘의 결론은요? 2022년부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란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는 다시 한번 군비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 시장에서 우리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죠. 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딱 이 정도까지 해서 만족하는 그저 그런 방산국가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더 도약해서 결국은 하이엔드 시장에 진입할 것이냐의 갈림길에 지금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가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요, 정부 차원의 과감한 투자와 방산기업의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국민의 성원이 필요하죠. 예전부터 거듭 제가 말씀드리거니와 반도체 이후 우리 산업의 주력 먹거리는 방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KF-21이 하루빨리 완성되어서 수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KF-21 블록 3 개량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응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